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시 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그 용자와 관련된 것들,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뭘 어떤 걸 지정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 용도지역의 종류에 관한 것, 그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 크게 보면 여기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지역. 크게 용도지역은 4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놓고 그 중에 다시 도시지역은 뭐뭐로 나눠진다?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주로 주택 위주로 짓는 지역. 상업지역 주로 상가나 사무실 위주로 짓는 지역. 공업지역 주로 공장 위주로 짓는 지역. 녹지지역 일반 저런 산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녹지역으로 정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럼 총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21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그럼 용도지역 종류 21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요거 써드릴 테니까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도록 하자. 여기다 써보죠. 자, 먼저 용도지역이라고 했고,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일단 4가지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이걸 트리 구조라고 그래요. 트리 구조라는 건 이렇게 나뭇가지 뻗듯이 보자. 그래서 첫째, 용도지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마지막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래 놓고 다시 도시지역은 아까 몇 가지 썼죠?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뭐뭐 바로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일단 여기까지 쓰자.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마지막 녹지지역. 주상공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주거지역은 몇 가지로 나눠질까? 저기 써 있어 여기. 지금 여기 다 써 있는 건데 요걸 여기다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또 3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공업지역. 그래서 전용주거지역,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3군데로 다시 나눠지죠.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여기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또 제1종, 2종, 그냥 쓸게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몇 가지가 있다? 또 4가지로 나눠집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여기 써 있어요. 이거 여기 4가지 여기 써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몇 군데? 3군데.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 마지막 준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또 셋으로 갈라지고, 녹지지역은 또 셋으로 갈라지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다시 셋으로 나눠진다. 이래 놓고 도시지역을 한번 볼까요?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수로 나눠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고, 다시 전용은 제1종, 제2종 나눠지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상업지역은 다시 몇 군데? 4군데. 중, 일, 유, 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생자,
보존녹지적, 생산녹지적, 자연녹지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관리지역도 다시 세 가지로 또 나눠져요. 관리지역은 몇 가지겠다? 세 가지. 보존관리지역,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셋으로 이것도 나눠진다는 거. 이건 노란 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게 관리지역은 셋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가지인가 한번 볼까요? 세분화된 거 전체로 보면, 자, 첫째, 여기 있는 주거지역은 1종 전원주거지역, 2종 전원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그다음 마지막 준주거지역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주거지역은 6개로 세분화됩니다. 상업지역은 중, 일, 육은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업적,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여기까지 세 가지로 세분화되죠. 녹지적, 보존녹지적, 생산녹지적, 자연녹지적 이것도 세 가지. 따라서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로 나눠진다? 6, 4, 3, 3 합치면 6, 4 합치면 10이고 3, 3 합치면 6이니까 총 도시지역은 16가지 용도적으로 세분화된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 16가지 용도지역이 있어요. 되게 많죠?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지고 농림지역은 세분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만 있고 자연환경부도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럼 총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16, 3, 1, 1 총 21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바로 이거 21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요거를 지금 그린 대로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백지에다가 놓고 하나씩 자꾸 손이 써면서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드는 게 계속 이렇게 용도적 중에 막 끓여놓거든. 아까 뭐 있었어? 여기 공업적, 공업적에서 일반 공업적 하고 나왔잖아. 또 일반 상업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적의 일종이라는 게 이 종류를 알아야지 알지 이걸 안 외우고 있는데 용도적의 종류를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이거는 1월달 본강의 들어갈 때 12월달 본강의 들어갈 때 외울 게 아니고 언제부터 외운다? 지금 기초강의일 때 일단 이래저래 언젠가는 외울 거라면 언제 외우자? Right now. 지금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언제든지 외워야 돼. 그거 왜 늦게 외우려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게. 나중에 못 외워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 작심했을 때 지금 외워두란 얘기입니다. 뭘 외우란다? 용도적 종류 몇 가지겠다? 21가지.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딱 그려낼 수 있는 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요. 12월 달에 제가 12월 강의할 때 뭐 한다? 이거 종이쪽지에다 숙제 내고 다음 주에 오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백지로다가 이걸 다 요 구멍만 이렇게 네모지게끔 딱딱 해놓고 거기다 알아서 손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도표식으로 만들어줘. 속에 있는 내용만 다 빼버리고 그러고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직접 본인들이 쓰라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봐가지고 채점하는데 대부분이 다 해와요. 자존심 있으니까. 그런데 틀린 사람이 있어. 다음 주에 다시 시험 봅니다. 재시험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면 무엇이 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숙제를 내는 이유는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걸 모르면 다음 진도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용도적 21가지 이렇게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지정하는 건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서 주거지역은 또 6가지로 나눠지죠. 상업적 4수로 나눠지죠. 공업적 3수로 나눠지죠. 녹지적 3수로 나눠지죠. 관리적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이렇게 또 3수로 속에서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용도지역은 지정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런 용도지역이라는 걸 왜 지정한다 그랬죠? 끼리끼리 한다 그랬잖아. 여기는 주로 이런 건물 위치로 짓고 여기는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 목적은 바로 토지 이용,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위에다 건축물 짓는 거,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등을 네 맘대로 하지 못하게 뭐 하려고?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개념은 뭐냐? 이게 개념이에요.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뭐 하려고? 제한하려고. 이러이러한 용도 지역에서는 토지 용도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고 건물 짓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지 네 멋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게 핵심이죠. 그럼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금방 제한을 한다고 그랬잖아. 이 제한이 뭐로 나타난다? 행위 제한으로 나타납니다. 용도 지역마다
행위제한에게 따라붙는다. 그때 행위제한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제한, 세 번째는 용적률 제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용도 지역을 왜 지정했다냐? 세 가지 행위 제한을 하려고 용도 지역들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아까 21가지 용도 지역마다 뭐뭐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용도 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이나 시설만 지어야 되지 네 멋대로 아무거나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그 안에다 건물 지을 때 네 멋대로 크게 짓지 못하게끔 무슨 제한이 있다?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 두 가지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행위 제한 중에서 건축 제한은 게 무엇일까? 21개 용도마다 용도마다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만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저게 왜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장을 하나 짓고 싶어. 그럼 그거와 관련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무데나 지어도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장은 이러이러한 용도 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지 아무데나 한번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그런 상가는 요런 지역, 요런 지역, 요런 지역에서 지을 수 있고 아무 데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그런 지역을 골라서 내가 땅을 골라 사야 되지 아무 땅이나 산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남진 선생님께서 부르는 노래 중에 뭐가 있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가 뭐 있었죠? 알콩달콩 살고 싶네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거기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고? 누구 멋대로. 그거 용도지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만든 작사지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 내 멋대로 지어도 될까? 안 된다니까. 그런 그림 같은 집을 짓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고 짓지 못하는 지역이 있지 저 푸른 초원에다 아무 데나 그렇게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건 결국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라는 무슨 제한이 있다? 건축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할 때는 땅을 볼 때는 이 땅에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찾아서 확인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느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저 제주도 서귀포에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서귀포에 있어.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 경매와 관련된 강의를 지금 내가 맡고 있는데 그 경매 강의 중에서 뭘 하더냐. 부동산 공법상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땅을 산다면 그 땅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 그걸 어디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찾는 법 어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건물 짓는 규모는 얼마큼 지을 수 있지? 그것도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 인터넷 사이트 어디 뒤지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법제처 사이트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움 사이트라는 것도 들어가 봐야 되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가보면 이런 건 이 사이트 들어가 봐라.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 사이트 가봐라. 거기서 찾을 수 있다. 등등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들 아주 실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아마 그런 제가 그걸 인터넷 사이트에다 별도로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무에서 알아야 될 것들, 그 중요한 것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사이트에 올릴 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아무거나 짓는 게 아니라 21개 용도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다. 무슨 제한? 건축 제한이라고 한단다. 자, 두 번째. 그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 멋대로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아니요. 건물 짓는 것도 네 멋대로 크게 치지 말아라는 이런 제한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 있다?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입니다. 이때 발음은 비슷한데 이 율자가 달라요. 건폐율에서의 율자는 동그라미 율입니다. 건폐 동그라미 율, 건폐율. 반면에 용적률의 율은 리을율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여러분들 가르치다 보면 막 헷갈려 버려. 어떤 게 동그라미인지 어떤 게 리을인지. 건폐율의 율은 동그라미 율, 용적률의 율은 리을율.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럼 건폐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건폐율. 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대지 면적이라는 건 땅의 수평토 면적이야. 하나의 땅이 있는데 그 평탄한 면적이 대지 면적입니다. 문제는 건축 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건축 면적이 뭘까? 건축 면적을 알고 싶으면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면 됩니다. 그럼 하늘에서 이 건물을 내려다보면 뭐가 보이죠? 옥상이 보이겠죠.
옥상만 보일까? 아니요. 가장 바깥쪽 벽도 보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장 바깥쪽 벽. 무슨 벽이라 본다? 외벽. 바깥쪽에 있는 걸 외벽, 안에 있는 걸 내벽. 그럼 바깥쪽에 있는 가장 바깥쪽 벽이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벽에 벽 두께가 있어 없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보면 벽 두께들이 보이죠? 그 벽 두께의 중심선. 벽이 이렇게 두껍다면 그 가운데선. 그 중심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평탄하게 그림자는 그 수평토의 면적. 즉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의 면적. 이것 또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뭐가 보이죠? 바로 이 외벽들이 보일 거고 그 외벽의 가운데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는다면 바로 이 면적 나오는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한다 이 말이고 이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하고 어떤 비율이냐? 그 비율을 건폐율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랍니다. 현재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땅의 면적은 1000인데 위에 지은 건물의 저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차지한답니다. 그 건물의 가장 바깥쪽 부피가 차지하는 게 500을 차지한답니다. 그럼 어떤 뜻이야?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 면적 500. 그럼 1000분의 500 하면 2분의 1이죠?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오죠? 건폐율 50%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 50%란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졌는데 그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게 대지 면적의 반을 차지한다. 50%를 차지한다. 그러면 저걸 건폐율 50%로 합니다. 그럼 만약에 건폐율 80%가 되면 어떻게 되죠? 80%라는 건 대지 면적이 1000일 때 건축 면적은 얼마란 뜻입니까? 500이 아니고 800제곱미터 하는 거죠. 그럼 800제곱미터 된다는 건 대지 안에 그 건축 면적이 더 많이 차지한다. 넓게 차지하죠? 그럼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더 넓어지는 거죠. 대지 안에 건물 짓는 게 이렇게 더 넓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건폐율 80%는 대지 면적 1000에 대해서 건축 면적이 800제곱미터 차지하니까 대지 안에 건물이 훨씬 더 넓게 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건폐율이 20%라는 건 무슨 말이죠? 건폐율 20%라는 건 대지 면적 1000에 대해서 건축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0제곱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0에 대해서 200만 차지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홀쭉해지는 거죠. 그죠? 1000제곱미터인 대지 면적에 이게 200만 차지하니까 건물이 홀쭉해지는 겁니다. 결국 대지 안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넓게 질 것이냐 좁게 질 것이냐 뚱땅해질 거냐 홀쭉하게 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걸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폐율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좀 전에 말한 용도적 종류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이 21가지 용도적마다 건폐율 몇 % 이하로 지어라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맘대로 대지 안에다 넓게 짓는 게 안 되고 각각의 용도적마다 건폐율 몇 % 이하로 지어라. 어느 지역은 90% 이하, 어디는 80% 이하, 어디는 70, 어디는 60, 50, 40, 30, 20 이런 식으로 몇 % 이하로 지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내 맘대로 뚱땅해질 수 없다. 몇 % 이하로 자라는 그런 제한을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세 번째 무슨 제한도 있다? 용적률 제한. 그럼 용적률은 뭐죠?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지 면적은 그대로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어요. 근데 연면적이 뭘까? 이제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뭐라고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각 층별 1층, 2층, 3층, 4층 각 층별 건축물의 바다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이게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뭐한 거다? 합계 더했죠. 1층 바다 면적, 2층, 3층, 4층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면적이 뭐냐? 하나의 건축물이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이걸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이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1000인데 지금 바다 면적은 한 개 층의 바다 면적이 우리 5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1층도 500제곱미터, 2층도 500, 3층도 500, 4층도 500, 4층짜리죠? 그럼 500제곱미터짜리 4칸으로 구성되어 있네? 4개 층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2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0짜리가 4칸이 있으니까 바로 2000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용적률이란 뭘 말한다? 그 대지 면적 얼마분의 1000분의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 2000 곱하기 100 이거죠.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 2000 곱하기 100. 그럼 1000분의 2000 하면 2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100은 용적률 200%라는 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용적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층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틀린 겁니다. 용적률이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200%, 300%, 400%, 500% 이렇게 올라가면서록 층수가 증가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각 층별 바다면적의 합계 연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층별 바다면적이 합계한 연면적이 커진다는 건 이 사용할 수 있는 바다면적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꼭 위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늘어날 수 있잖아. 꼭 층수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벌려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층수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연면적이 증가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니까 용적률이 증가된다는 건 그만큼 그 건물 짓는 사람에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용적률이 증가되는 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공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공실이 없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크게 질수록 이렇게 연면적이 많이 늘어날수록 분양 면적도 늘어나고 임대 면적도 늘어나니까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용적률이라고 한단다. 근데 그 용적률 내 멋대로 크게 짓는 거 안 됩니다. 좀 전에 말한 21개 용도적마다 각각 용도마다 용적률 여기는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여기는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는 그런 제한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용적률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21개 용도적마다 여기 아까는 21개 이 용도적마다 무슨 제한이 있다? 크게 세 가지 행위 제한이 있다. 첫째, 네 맘대로 건축물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정해진 용도적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만 져라. 그걸 건축 제한. 두 번째, 그 대지안에다 건물 지을 때 네 멋대로 뚱땅해 짓지 말라. 너무 뚱땅해 짓지 말라. 그런 건폐율 제한. 세 번째, 각각의 용도적마다 거기에 건물 지을 때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쭉쭉빵빵 올라가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용적률 제한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수치들이 다 나와. 그래서 나중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치들 조금 복잡해요. 21개 다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외울 건 아니야. 자, 얘만 들어보죠. 자, 건폐율 21개 용도적마다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556657 9887 777 222 뭐죠? 222 224 22 그래서 여기서 556657 9887 777 222 224 22 이 숫자에다 이제 2라는 건 20%였지요. 7이라는 건 70%고.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쭈르륵 해서 외워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자꾸 연습하면. 그러나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또 이 용적률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상준공주, 녹관농자 상준공주, 녹관농자 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수치를 외울 때는 그때 외우도록 하고 지금은 그런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뭐만 외우자? 용도적 21가지가 있는데 그 21가지를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무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꼭 암기하는 것, 나무까지 뻗어가는 구조로도 이렇게 암기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꼭 다음 주까지 암기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뭐가 나온다? 두 번째, 용도 지역, 다음에 용도 지구. 맨 밑바탕에다 뭘 지정한다 그랬죠? 용도적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용도적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부족하니까 그 용도적 위에다 또 뭘 지정한다?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이죠?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럼 일반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물이 클까요? 낮을까요? 높게 짓죠. 실제로 저기 시내 같은 보면 일반 상업지역 건물들 쭉쭉빵빵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건물을 너무 높게 져서는 안 되겠다. 왜요? 저쪽 청와대가 보이거든. 그러면 거기는 보안시설이니까 보이면 안 되겠죠? 옛날에 청와대고 요새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보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는 건물을 낮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규제를 합니다. 그걸 무슨 지구라고 할까? 고도지구라고 들어오셨죠? 바로 그 고도지구를 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인데 여기는 건물을 높게 지어서는 그중에 안 되겠다? 일반 상업지역 중에서 특히 요번 여기만은 건물을 낮게 짓게 하자 고도지구라는 걸 정하죠. 바로 그 고도지구가 뭐다? 용도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왜 정하는 거야? 아까 용도지역에서 이렇게 하라는 행위 제한이 있었죠. 그걸 더 강화제 안 하거나 또는 완화제 안 하려고. 용도지역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로 통일돼서 적용되지만 꼭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요 부분은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정되는 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즉 용도지역이라는 게 먼저 이렇게 지정되고 용도지역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안에다가 다시 뭐 지었다? 용도지구라는 걸 그 안에다가 이렇게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걸 용도에서 아까 세 가지 제한 있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라고 세 가지 제한 했던 걸 그걸 더 이 안에서는 뭐 하려고? 더 그걸 강화하거나 그걸 더 강화 제한하거나 또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하기 위한 뭐가 지정된다? 용도지구라는 게 이렇게 지정되는 겁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을까? 9가지가 있어요. 법률에서는 크게 9가지.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되는데 아직 세분화되는 건 외우지 말고 크게 9가지만 외우자. 어떻게 외우죠? 요거 특정 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자, 여기서 아까 말 나온 게 뭐 있었죠? 아까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아까 우리 강의할 때 지난 시간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었죠? 저기 서울특별시 남부권 지역에다가 뭐 지겠죠?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자. 거기는 용도적 뭘 정하고 일반 공업지역에는 용도적을 정해놓고 그중에 특히 여기만 공장을 집중적으로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 완화시켜 주려고 뭐 지정한다 그랬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그것도 용도지구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 그리고 좀 전에 여기는 너무 건물 높게 짓지 말라. 고도지구라는 것도 지정한다 그랬었고 이렇게 다 모여서 간다.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래서 머리점을 한번 따보면 어떻게 용어가 나오죠? 특, 취, 개, 방, 보, 복, 경고. 원래 법주문에는 순서가 저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법주문에는 죽었다 깨어도 그 9가지 못 외워. 그럼 저런 건 어떻게 한다? 연상수법에 의해서 암기법을 찾아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죠? 특, 취, 개, 방, 보, 복, 경고. 9가지입니다. 무슨 뜻이야? 특, 취, 개, 방, 보, 복, 경고. 무슨 뜻이죠? 잘 연상해봐. 특, 취, 개가 뭘까? 특, 취, 개. 특별히 취급할 개. 특별히 취급할 위험개. 위험한 우리 도구, 개란 뜻이야. 특별히 취급할 개. 예를 들면 불독이라든지 또는 핏불, 테러 이런 것들 아주 사나운 그 투견용 이런 개들 있잖아. 그런 개들이 가끔가다 무슨 하죠? 사람을 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치명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취급할 개가 여러분들을 물으려고 무슨 짓을 한다? 방방 뜨면 왕왕왕 이게 뭐예요? 방방 뜨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뭐 해야 되죠? 도망가면 쫓아서 물어버려요.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가 나를 물어버리면 나는 너를 보신탕 해먹을 거야 라고 보복을 경고하면 되는 겁니다. 네가 나 물어버려? 나는 너 보신탕 끓여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복을 경고하는 거죠. 그럼 걔가 보신탕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깨갱 하고 도망갑니다. 바로 그게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그래서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이렇게 9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용도지구라고 한단다. 이거 외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놓고 각각 중에서 5가지 용도지구는 또 세분화돼. 예를 들면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나중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취자집, 취자집 무슨 뜻이죠? 취하면 자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길거리에서 제발 좀 주무시지 말고 제일 꼴불기 하는 뭐죠?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거기다 겨울철에 동사하고 그럼 무슨 행동입니까? 아니죠. 어디 가야 돼? 취하면 차래요.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주무시래. 이게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취자집 이런 뜻이죠. 또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야. 주거개발진흥지구, 아까 나왔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냥 머리점을 따서 주산관 복특 5가지가 있고 여기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또 여기 경관지구는 자연관광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본격적인 강의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용도지구라는 게 크게 9가지가 있고 그중에 더 5가지는 시행령에서 더 추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구나. 더 나눠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 위에다가 부분적으로 뭐가 정되죠? 용도지구라는 건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용도지역이 먼저 있고 그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했던 걸 더 강화 제한 또는 완화하려고 여기는 무슨 용도지구, 여기는 무슨 용도지구, 무슨 용도지구 이런 거 용도지구를 정해서 특별히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더니 2%가 부족해. 그래도 관리하는데 2%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 더 만들자. 뭘 만들었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자. 뭐 만들었어? 용도구역. 그럼 이 용도구역이 하는 역할은 뭘까? 이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에서 각종 제한들이 따른다 그랬죠. 그 용도지역과 용도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다시 또 뭐 하려고? 더 강화하거나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는 걸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 위에다가 뭘 정했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하나 더 지정하자. 그래서 용도구역까지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용도구역에는 또 몇 가지가 있을까?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첫째, 개발제한구역. 아까 개발제한구역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개발제한구역 우리나라 말로 그린벨트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개발제한구역, 우리말로는 그린벨트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입니다.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 말 잘 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무슨 말이죠? 문장들이 너무 길어. 근데 그 말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도시 안에다가 도시에다가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하자. 도시 안에다가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하자.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자. 이 말이야. 그럼 자연공원이라는 게 또 뭘까요? 우리 자연공원하고 우리 자연공원이 무슨 말이죠? 내처럴 파크, 자연공원. 무슨 말이죠? 설악산, 지리산. 그런 데가 다 자연공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들 있죠. 거기는 방치해버리면 누가 온다? 행락객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놀다가 유리 깨부시고 가고 거기다 먹던 건 남은 음식 갖다가 거기다 버리고 하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거기는 금방 거기는 다 오염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은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거기다 뭘 정하죠? 공원구역으로 정합니다. 그게 자연공원 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럼 자연공원 구역을 정하는데 어디 안에도 그런 걸 정하자? 도시 안에도 그런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정하자. 그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즉 저런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도시변들 있죠? 도시죠? 그 안에도 그렇게 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산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걸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8글자를 4개씩 잘라 읽으면 무식한 소리 들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돌아버렸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읽을 때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읽어야 되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4글자씩 읽으면 무식한 소리야. 도시 안에다가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일단 기억합니다. 어딜까? 대표적인 거 이 지도상에 여기 어디죠? 바로 서울 남산입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이 있죠. 그 남산 뒤쪽에 보면 거기가 전부 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정해서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규제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제가 언뜻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주변이 개발되는 걸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개발하려고 지금은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땅, 묶어놓은 땅이야. 그런 데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였었냐면 지금 풀렸어요. 이 그림이 어디냐면 저기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라는 섬입니다. 그 영종도에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인천대교가 있고 이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영종대교가 있고 가운데 여기 연육교라는 도로가 지금 다리가 하나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영종도 들어가는 도로는 다리는 크게 3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인천대교, 이쪽으로 들어가는 영종대교, 새로 생기는 연육교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는 그죠? 영종대교 건너가가지고 영종대교로 건너가서 지금 이쪽 가면서 이제 좌측편이야. 여기 보면요.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기가 2002년도에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즉 2002년도에 저기를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지정하면서 앞으로 장차 15년 동안은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
그렇게 묶어버렸었죠. 그럼 2002년도에 15년을 지났으니까 언제 풀렸습니까? 2017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거기가 해제된 겁니다. 그럼 무려 15년 동안은 개발 못하게 묶어버리죠. 이게 바로 시가와 주정구역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자, 인천공항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지금 건물들 들어찼잖아. 옆 아파트 보이죠? 빌딩. 인천공항 바로 옆에는 아파트 부지가 조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인천대교 건너가면 이쪽으로 이제 어디죠? 인천대교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은 거기가 바로 인천 송도 지역입니다. 이쪽이 송도 지역이죠. 그럼 여기는 공항 지역이고 이쪽은 공항 쪽이고 이쪽은 송도 지역이고 이쪽으로는 또 뭐 있죠? 여기 아까 말한 요게 뭐였어? 영종대교 했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러면 여기는 송도 지구가 되는 거, 여기는 공항 지구가 되고 여기는 또 개발된 지역들 한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다 갑자기. 자, 송도 지역이 있어요. 공항 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또 하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다. 잊어버렸다. 자, 여기 있잖아. 그럼 어디가 발달한 거야?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껴있는 이 지역, 이런 데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여기다 같이 개발할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강남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강남 가다고 같이 쫓아가? 그게 아니야. 여기 개발하고 있고 여기 개발하고 있고 여기 개발하고 있으면 여기는 지금은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머지 개발되는 지역이 진짜 어떻게 개발될 건지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장시간을 두고 개발되는 걸 봐. 처음에 계획한 대로 꼭 개발될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송도지구라는 데 보십시오. 저기 성공한 개발입니까? 실패한 개발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개발입니다. 왜요? 원래 송도지구 개발할 때는요. 저 송도지구를 동아시아의 허브지구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있죠. 지금 저쪽 우리 중국에 있는 거기 있는 그런 개발했던 거 거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 저쪽이 어디보다도 인천 저쪽은 중국 쪽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역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개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출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된다? 결국 그 발족동을 하는 다시 말하면 저쪽 홍콩 있죠? 홍콩에서 개발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그 산업들이 전부 다 우리 송도지구로 들어오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출발한 건데 결국은 조족지열밖에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계획대로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개발되는 걸 나중에 지켜보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개발했고 여기는 이렇게 개발했고 여기는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걸 나중에 하려고 당분간은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 그런 적을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게 시가와 조정구역. 한마디로 일정 기간 동안은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둔 땅.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 그럼 네 번째 수산자원 보구역. 주로 남해안입니다. 남해안에 보면 양식업이 발달했죠. 그럼 바닷가에 양식업을 발달했는데 거기 오폐수가 들어가지고 양식하는 거 다 오염시켜버리면 안 되죠. 그런 데는 훼손하지 못하게 거기는 수산자 보호구역을 지정하자.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용어들이 다 어려워요. 입지 규제하는 걸 최소화시킨다. 입지규제가 뭐죠? 여기에 이러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오는 걸 규제하는 걸 최소화만 시키겠다. 가급적 개발하게끔 해주자.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주로 어디더냐. 여기 대표적인 게 현재 실제로 지정되는 지가 어디냐면 인천역이 있는데요. 인천역. 그럼 인천역 지역 일대가 보면 노블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인천역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상당히 발달했었죠. 우리가 흔히 구도심이라고 표현하죠. 구도심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가 노블량화 되면서 그 옆에 쪽으로다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젊은 청소년들이 다 옆으로 다 옮겨가 버렸지. 거기는 거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아보자. 이런 데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도심 지역 죽은 데 있죠. 이런 데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좀 더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자. 거기를 다시 도심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는 것. 그런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합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한마디로 용도구역을 하자. 그럼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첫째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도시제한공항구역.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네 번째 수산자원 보구역.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도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숙제는 참 많아요. 용도적 종류. 아까 나왔던 21가지 다 외워야 되고 용도지구는 일단 요 머리자만 가지고 9개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꼭 그것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 특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냐. 특정 용도 제한주고, 취락지고, 개발진인지고 이런 식으로 요 종류들만 외우시고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항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5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이 5가지 머리점을 따면 어떻게 나오죠? 읽어봐요. 다시 또. 개, 도시, 수입. 무슨 말이야? 개, 도시, 수입.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간단하죠?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죠?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려동물로 같이 더불어 살려고. 그때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죠. 2번째, 아시죠? 끓여 먹으려고. 보신탕. 그러려고 수입한다.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이렇게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이 3가지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일 밑바탕에 토지 위에다 뭐가 적는다? 용도 지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놓고 각각의 21가지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다. 건축 제한. 2번째, 너무 대제한에다 건물 지을 때 넓게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 대제한에다 건물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은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더라. 근데 그 용도 지역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용도 지역 안에서 여기는 건물을 너무 높게 지어서는 안 되겠다. 고도직으로 정하자. 여기는 조금 더 개발해도 되겠다. 개발진인직으로 정하자. 여기는 시골에 있는 동네, 취락이죠. 시골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만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만 하자. 취락직으로 정하자. 등등 용도지구라는 거 9가지를 어디다 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정해서 왜 정한다?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내용들을 더 강화 제한 또는 완화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정한다. 그럼 용도지역은 밑바탕에 지정되고 그 위에 용도지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정됩니다. 끝날까?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뭔가 2%가 부족해. 그래도 뭔가 또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3번째 만들기마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용도구역은 어디다 정한다? 그 밑바탕에 있는 용도지역, 그 위에 지정된 용도지구,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하는데 그 용도구역에서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단다. 뭐뭐 있다?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는 5가지가 있다. 머리점만 따보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항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총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다는 것 아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두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이제 뭐가 끝난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총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뒤에 딱지 붙어요. 그러면 애워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용기도 정지 중에 지금 뭐 끝난 거야? 용자 끝난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이 3가지를 어느 토지 위에다 지정하거나 지정한 걸 변경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용도지역도 지정하고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용도구역도 지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수립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이게 끝난 거죠.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자가 나오죠.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거. 어디다 도로를 만들자, 공원을 주사자, 학교를 짓고 싶다. 그러면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지정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 기반시설 같은 건 어떤 것들이고 기반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게 기반시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나머지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